여보게, 자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무엇이라 생각하나? 누군가는 구걸이라 하고 누군가는 도둑질이라 하겠지. 하지만 여기 시뻘건 구리덩이를 순금이라 속여 한양의 거상들을 줄 세운 사내가 있네. 그는 칼 한 자루 쓰지 않고 오직 말 한마디로 조정의 관리들까지 홀려버렸지. 눈앞에서 구리가 황금으로 변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듯 가산을 탕탕 털어바치기 시작했네. 도대체 이 사내는 어떤 요술을 부린 것일까? 단돈 몇 푼의 구리가 어떻게 나라를 뒤흔든 황금 개짝이 되었는지 조선 제1의 사기꾼이 벌인 기상천외한 판국 속으로 들어가 보되나? 다녀오셨습니까, 나으리? 행랑방 식솔들의 이 짧은 인사가 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다. 나는 한양에서 손꼽히는 비단 상단의 행수 박풍운이다. 내 곳간에는 쌀이 썩어 넘쳤고 내 말 한마디면 종로 저작거리의 시세가 들썩였다. 적어도 그 악마 같은 사내 최무강을 만나기 전까지는 말이다. 평범하고 풍요로운 일상이었다. 영조 임금께서 치세를 펼치시던 태평성대, 나는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고 있었다. 하지만 3년 전 어느 가을날 내 인생의 균열은 아주 작은 향기와 함께 찾아왔다. 내 상단에 들어온 한 사내에게서 풍기던 조선에서는 단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기이하고도 매혹적인 약초 향기였다. 그 사내 최무강은 자신을 서역의 비수를 배운 몰락한 양반이라 소개했다. 행수님, 혹시 흙을 금으로 바꾼다는 연금술을 믿으십니까? 그의 첫마디는 터무니없었다. 나는 코웃음을 쳤다. 이보게,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는 시장바닥 사기꾼들이나 하는 것이네. 하지만 최무강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는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광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내 눈앞에서 작은 구리 조각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품속에서 정체 모를 액체가 담긴 병을 꺼내 한 방울 떨어뜨렸다. 그 순간이었다. 지독한 유황 냄새와 함께 구리가 번쩍이는 황금빛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정령 황금이란 말이냐?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최무강은 비열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행수님의 상단을 조선 아니 천하 제1의 부국으로 만들어 드리지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이성은 그것이 사기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탐욕이라는 이름의 벌레가 내 심장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구리를 황금으로 팔 수만 있다면. 그 생각이 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이미 최무강이 판 거대한 함정 속으로 발을 내딛고 있었다. 며칠 뒤 한양 저작거리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박풍운 상단이 신비한 연금석을 손에 넣었으며 곧 조선의 모든 구리가 황금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었다. 사람들은 내 상단 앞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최무강의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을, 그리고 그가 싼 보자기에 새겨진 훗날 내 가문을 멸문지화로 몰아넣을 금이영의 비밀 문양을 말이다. 나는 그때 멈췄어야 했다. 하지만 최무강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행수님, 이제 곧 조정의 관리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황금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조선은 행수님의 발 아래 놓일 것입니다. 그 가식적인 목소리에 홀려 나는 내 운명을 파멸로 이끌 거대한 도박판의 주인공이 되기로 했다. 과연 최무강이 보여준 것은 진짜 황금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의 눈을 속이는 지독한 환상이었을까요? 박풍운이 조정의 관리들 앞에서 구리를 황금이라 속여 팔기 시작한 그날, 한양을
뒤흔든 전대미 문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행수님 보십시오. 이것이 세상의 이치를 바꿀 힘입니다. 최무강은 내 사랑방 한가운데서 차갑게 일갈했다. 그의 손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흙더미와 시뻘건 구리 덩어리가 들려 있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최무강은 미리 준비해온 화로에 기이한 가루를 뿌렸다. 그러자 불꽃이 푸르스름한 빛을 내며 타올랐고 방 안은 코를 찌르는 자극적인 향으로 가득 찼다. 최무강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다. 그는 구리 덩어리를 화로 위에 올리고 주문처럼 나직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천지는 변하고 만물은 흐른다. 무에서 유가 나고 구리가 금이 되리라. 그 목소리는 마치 내 영혼을 올가매는 사슬 같았다. 잠시 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화로의 열기에 달궈진 구리가 식으면서 그 표면이 씻은 듯이 맑아지더니 눈이 멀 것 같은 황금빛을 내뿜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기어가 그 금덩어리를 잡았다. 묵직한 무게, 손바닥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순금이었다. 이것이 정녕 내가 알던 그 구리란 말이냐? 내 물음에 최무강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비술은 오직 행수님과 저만 알아야 합니다. 만약 조정에 알려진다면 우리는 역적으로 몰려 삼족이 멸할 것입니다. 그의 경고는 오히려 내 안의 욕망에 불을 지폈다. 역적? 아니, 이것은 혁명이다. 나는 이미 이성을 잃고 있었다. 한양 제1의 거상이라는 명예는 간대없고 오직 이 무한한 불을 독점하고 싶다는 갈증만이 나를 지배했다. 나는 최무강에게 내 전 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금을 내어주며 재료를 구해오라 명했다. 그는 내 돈을 챙기며 눈을 가늘게 떨었다. 그때는 그것이 기쁨의 떨림인 줄 알았으나 이제와 생각하니 그것은 사냥감을 포획한 포식자의 비웃음이었다. 며칠 후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최무강은 내게 제안했다. 행수님, 큰 고기를 낚으려면 미끼가 커야 합니다. 조정의 병판 대감을 이곳으로 부르십시오. 그분에게 이 황금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나라 전체의 구리를 독점으로 사들릴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였다. 나는 내 인맥을 총동원하여 병조판서 이성권 대감을 비밀리에 내 별장으로 초대했다. 이성권 대감은 까다롭고 탐욕스럽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내 별장에 들어서자마자 거만한 자세로 물었다. 박행수, 자네가 구리를 금으로 만든다는 망령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지? 만약 그것이 거짓이라면 오늘 자네 목은 성치 못할 것이야. 내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최무강을 쳐다봤다. 그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운명의 판국이 벌어졌다. 최무강은 대감의 눈앞에서 다시 한번 연금술을 선보였다. 평범한 구리 대야가 그의 손길이 닿자 눈부신 황금 대야로 탈바꿈했다. 대감의 눈이 뒤집혔다. 오, 이것이 진정 금이란 말이냐? 내 평생 이런 신비는 처음 보네. 대감은 황금 대야를 하글듯이 살피더니 최무강의 손을 덥석 잡았다. 자네, 이 비법을 나에게만 준다면 조선의 모든 병기창에 있는 구리를 내주겠네. 그리고 자네를 병조의 비선관리로 임명하지. 그 순간 나는 보았다. 최무강이 대감의 뒤에서 나를 향해 윙크하는 모습을. 나는 승리감에 도취하여 소리쳤다. 대감, 이제 조선의 모든 황금은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보지 못했다. 별장 담장 너머에서 우리를 지켜보던 차가운 시선들과
최무강의 소매 속에서 살짝 비친 금이영의 밀서를 말이다. 우리는 그날 밤 기쁨의 축배를 들었다. 구리를 황금으로 판다는 미친 짓이 성공한 줄만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파멸의 전초곡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내 별장을 포위한 것은 축하사절단이 아니라 시퍼런 칼날을 든 포졸들이었다. 박풍운, 이 역적놈아, 당장 나오너라. 새벽 공기를 찢는 고함과 함께 별장의 문이 박살났다. 나는 잠결에 속옷 차림으로 뛰쳐나왔다. 마당을 가득 메운 것은 횃불을 든 포도청 종사관들과 시퍼런 칼날을 세운 포졸들이었다. 내 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병판 이성권 대감은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다. 이게 무슨 무례냐?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것이냐? 대감이 소리쳤지만 종사관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병판 대감, 당신이 상인과 결탁하여 국고의 구리를 횡령하고 요사스러운 술수로 왕실을 기만했다는 고변이 들어왔소. 그리고 여기 그 증거가 있소. 그가 가리킨 곳에는 어젯밤 우리가 황금으로 변했다고 믿었던 대야와 괴짝들이 놓여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침 햇살 아래 드러난 그것들은 더 이상 황금빛이 아니었다. 거무죽죽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흉측하게 부식된 구리 덩어리에 불과했다. 그럴 리가 없다. 어젯밤엔 분명히 황금이었다. 최무강 어딨느냐? 나는 미친 듯이 사내를 찾았다. 하지만 그가 묵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오직 서늘한 바람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다. 우리는 그 길로 포도청으로 끌려갔다. 압송되는 길에 나는 길가에 버려진 작은 병 하나를 보았다. 최무강이 구리에 떨어뜨렸던 그 비술의 액체였다. 알고 보니 그것은 금을 만드는 약물이 아니었다. 서역에서 건너온 독한 산성 액체와 특수하게 조합된 염료였다. 구리의 표면을 순식간에 부식시켜 일시적으로 황금과 흡사한 광택을 내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 공기와 닿으면 구리를 순식간에 썩게 만드는 눈속임의 독이었던 것이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재산, 내 상단. 나는 옥사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다. 최무강에게 건넨 내 상단의 전 재산, 그리고 병판 대감이 국고에서 빼돌린 수만 근의 구리. 그 모든 것이 최무강의 손에 들어갔다. 최무강은 처음부터 금을 만들 생각이 없었다. 그는 구리를 황금으로 믿게 만들어 우리가 스스로 국고를 열게 했고 그 혼란을 틈타 진짜 황금과 재물을 챙겨 달아난 것이었다. 취조는 가혹했다. 최무강이란 자는 어디 있느냐? 그놈과 공모하여 왕실을 능멸한 죄 어떻게 씻으려느냐? 주리가 틀리고 가죽 채찍이 몸을 감을 때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최무강이라는 이름조차 가짜일 것이 뻔했다. 그때 취조실 구석에서 나를 비웃듯 지켜보던 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행수, 자네가 속은 게 억울한가? 자네의 탐욕이 그 사기꾼의 칼날이 된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그는 금이영의 하급 관리였다. 그런데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거기에는 최무강이 나에게 보여줬던 그 금이영 문양이 찍힌 밀서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최무강을 잡으라는 수배서가 아니었다. 조선의 거상과 탐관오리를 한꺼번에 엮어 처단하라는 밀명이 담긴 비밀 작전서였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최무강은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는 조정을 대신해 부패한 상인과 관리들을 청소하기 위해 내려보낸 사냥개였거나 혹은 그보다 더 거대한 배후를 가진 괴물이었다. 도대체
도대체 최무강은 누구란 말이냐? 내 물음에 관리는 답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다. 한양 제1의 거상에서 하루아침에 이름 없는 죄인이 된 것이다. 거적대기를 걸치고 유배지로 향하던 길 나는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비단 옷을 휘날리며 말에 올라탄 한 사내를 보았다. 삿갓 아래로 살짝 비친 그 비열한 미소. 최무강이었다. 그는 나를 보며 손에 든 구리 동전 하나를 튕겨 올렸다. 마치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다음은 내 목숨이다라고 말하는 듯했다. 유배지의 척박한 땅, 갯벌 냄새가 진동하는 해안가, 귀퉁이에서 정신을 잃었던 내 귓가에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눈을 뜨니 사방은 어두컴컴한 동굴 아니었고 내 앞에는 다리를 저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한때 한양을 호령하던 박풍우는 없었다. 매질로 터진 살점에는 소금기가 배어 쓰라렸고 손톱은 흙을 파헤치느라 다 빠져 있었다. 누구냐? 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쇳소리 섞인 목소리로 묻자 노인이 껄껄 웃으며 내밀었다. 그것은 최무강이 구리를 녹일 때 썼던 바로 그 서역의 액체병이었다. 이걸 아느냐? 이건 왕수라 불리는 독극물이지. 구리를 녹여 빛나게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영혼도 녹여버리는 법이지. 노인의 정체는 과거 조정의 금속을 다루던 기술직 관리였으나 최무강의 배후 세력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강 노인이었다. 그는 최무강이 썼던 수법의 실체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었다. 최무강, 그놈은 혼자가 아니네. 그는 그림자라 불리는 사조직의 수하일 뿐이지. 그들이 훔친 구리와 황금은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 무기를 만드는데 쓰이고 있단 말일세. 강 노인은 나를 치료하며 6개월 동안 혹독한 훈련을 시켰다. 하지만 그것은 검술이나 무예가 아니었다. 바로 사람의 눈을 속이는 법과 금속의 성질을 다루는 법이었다. 상인이 복수하는 법은 칼이 아니라 장부와 판국이다. 그놈이 구리를 황금이라 믿게 했듯 너는 그놈의 전 재산을 먼지로 만들어야 한다. 나는 유배지를 탈출해 다시 한양으로 잠입했다. 내 이름은 이제 박풍운이 아니었다. 얼굴에 큰 흉터를 내고 수염을 길러 남루한 약초꾼 무명으로 변신했다. 내 목표는 단 하나, 최무강이 그 거대한 구리 덩어리들을 현금화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비밀 경매에 침투하는 것이었다. 조사 끝에 알아낸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최무강은 내가 상납했던 구리와 국고에서 빼돌린 구리들을 한양 근교에 버려진 광산에 숨겨두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구리를 진짜 황금으로 세탁해줄 큰손을 찾고 있었다. 그 큰손은 다름 아닌 내전 재산을 몰수하고 유배 보냈던 그 부패한 종사관들이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군. 나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그들은 서로 속고 속이며 조선의 경제를 무너뜨릴 거대한 도박판을 짜고 있었다. 나는 강 노인과 함께 준비한 특수가루를 보따리에 챙겼다. 최무강이 구리를 금으로 보이게 했다면 나는 그의 진짜 황금을 길바닥의 돌덩이로 보이게 만들 작정이었다. 복수의 시작은 최무강의 눈을 흐리는 것부터였다. 나는 그가 자주 드나드는 기방에 약초꾼으로 위장해 들어갔다. 그곳에서 나는 최무강이 한 기생의 귀에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이제 사흘 뒤면 조선의 모든 황금이 내 발 아래 놓일 것이다. 그 바보 같은 박풍운 덕분에 판이 아주 잘 짜였어. 그 비릿한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내 가슴 속에서는 불길이 치솟았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짐승을 잡으려면 짐승의 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 나는 조용히 그가 마시던 술병에
강 노인이 준 무색무취의 약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 그것은 몸을 해치는 독이 아니었다. 오직 특정한 빛 아래에서 사물을 왜곡되게 보게 만드는 시각 마비제였다. 사흘 뒤 남산 기슭의 은밀한 사찰에서 조선 최대의 황금 경매가 열린다. 최무강은 거기서 자신이 훔친 구리들을 황금으로 둔갑시켜 팔아치울 계획이었다. 나는 그곳에 내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최무강, 내가 만든 연금술의 환상 속에서 내 놈이 직접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마. 남산 기슭, 깊은 숲속에 자리 잡은 퇴락한 사찰. 하지만 그 내부는 촛불 수백 개로 대낮처럼 밝았다. 비단 옷을 휘감은 부패한 관리들과 탐욕스러운 거상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경매 단상 위에는 최무강이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붉은 보자기들로 덮인 괴짝 수십 개가 줄지어 있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조선의 역사를 새로 쓸 보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최무강의 목소리가 당당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첫 번째 괴짝의 보자기를 획 걷어냈다. 순간 사찰 안은 숨이 막힐 듯한 황금빛으로 가득 찼다. 오! 관리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최무강이 나를 속였던 바로 그 수법, 일시적인 화학 반응으로 구리를 황금처럼 보이게 만든 눈속임 금이었다. 나는 삿갓을 깊게 눌러쓴 채 구석진 곳에 서 있었다. 최무강은 어제 내가 술병에 탔던 약 기운 때문인지 가끔 눈을 비비며 초점을 흐트러뜨렸다. 지금이 기회였다. 나는 미리 장치해둔 화로에 강 노인이 준 특수 연소제를 던져 넣었다. 순간 사찰 안을 채우고 있던 촛불의 불꽃 색깔이 미묘하게 변했다. 특수한 금속 가루가 타오르며 뿜어내는 특정한 파장의 빛. 일반인의 눈에는 그저 불꽃이 밝아진 정도로 보이겠지만 최무강의 눈에는 지옥이 펼쳐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자, 이 황금 덩어리를 보십시오. 단돈 구리백냥으로 시작합니다. 최무강이 자신만만하게 금덩이를 들어 올렸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다. 약 기운과 특수 불빛이 만난 그의 눈에 황금빛이어야 할 괴짝 속 물건들이 시커먼 숯덩이와 썩은 고기 덩어리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게 뭐야? 왜 검게 변하는 거지? 최무강이 비틀거리며 괴짝 속을 휘저었다. 하지만 관리들의 눈에는 여전히 황금으로 보였다. 최무강은 당황한 나머지 소리를 질렀다. 누구냐? 누가 내 황금에 장난을 친 거야? 이거 다 가짜야. 구리라고. 아니 돌덩이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최무강, 자네 미쳤나? 이렇게 눈부신 황금을 두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하지만 최무강의 눈에는 환각이 점점 심해졌다. 그는 괴짝을 발로 차며 발악했다. 만지지 마. 이건 저주받은 흙이야. 다들 속고 있는 거라고. 사기꾼이 자신이 설계한 사기극을 스스로 부정하는 기막힌 광경이 펼쳐졌다. 나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목소리를 변조해 소리쳤다. 보십시오. 저 사기꾼이 제 입으로 실토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황금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요술일 뿐입니다. 그때 내가 미리 준비한 중화액을 담은 수로가 터지며 괴짝 위로 물이 쏟아졌다. 치익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황금빛 염료가 씻겨 내려가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시뻘건 구리와 녹슨 쇠붙이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경매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놈이 감히 우리를 속여. 내 돈 내놔라. 이 사기꾼아. 관리들이 달려들어 최무강의 멱살을 잡았다. 최무강은 환각에 빠져 비명을 지르며 제 손으로 자신의 눈을 할퀴었다. 안 보여. 황금이 안 보여. 나는 그 난장판 속에서 삿갓을 벗고
최무강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귀에 낮게 속삭였다. 최무강, 구리가 황금으로 보이던 그날. 내 눈동자가 흔들리던 걸 나는 기억한다. 이제 내 놈은 내가 만든 그 거짓의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될 것이다. 최무강의 눈이 번쩍 뜨였다. 너는 박풍훈? 하지만 대답 대신 나는 그를 발로 차 관리들의 구타 속으로 밀어 넣었다. 조선 제1의 사기꾼이 자신이 판 함정에 빠져 비참하게 짓밟히는 순간이었다. 무슨 소란이냐?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게야. 사찰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은빛 갑주를 입은 군사들이 들이닥쳤다. 경매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최무강을 두들겨 패던 부패한 관리들도 사색이 되어 엎드렸다. 그들 앞에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의금부 판사, 그리고 그 옆에는 내가 유배지에서 보았던 금이영의 밀사가 서 있었다. 최무강은 피떡이 된 얼굴로 낄낄거리며 웃었다. 박풍훈,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여기 모인 대감들이 무너지면 조선의 조정이 무너진다. 너는 결국 이 나라를 망친 대역죄인이 될 뿐이야. 그의 말대로였다. 이곳에 모인 이들은 하나같이 권력의 핵심들이었다. 그들이 최무강과 결탁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나라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터였다. 하지만 나는 이미 강 노인과 함께 더 큰 판을 짜두었다. 나는 품 안에서 붉은 비단에 쌓인 장부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최무강이 지난 3년간 구리를 팔아치우며 작성한 진짜 뇌물 장부였다. 누구에게 얼마의 구리를 주고 그 대가로 어떤 관직을 사고 팔았는지, 최무강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숨겨두었던 치부책을 내가 미리 빼돌린 것이었다. 의금부 판사 나으리, 여기 조선의 근간을 좀먹은 벌레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나의 외침에 관리들은 비명을 지르며 장부를 뺏으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금이영의 칼날이 그들의 목을 가로막았다. 판사가 장부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경매장에 앉아있던 자들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병조판서 이성권, 이조 참판 김영호, 형조 정랑 최판석. 호명된 자들은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최무강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나는 그에게 다가가 차갑게 뱉었다. 내 놈은 사람의 탐욕만 보았지 사람의 신의는 보지 못했다. 내 놈의 수하들이 왜 나를 도왔을 것 같으냐? 내 놈이 황금이라며 나눠준 구리가 썩어갈 때 그들의 충성심도 함께 썩어버렸기 때문이지. 그렇다. 나는 강 노인을 통해 최무강에게 버림받았던 기술자들과 하급 수하들을 포섭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최무강의 비밀 금고와 장부의 위치를 내게 알려주었다. 판사가 서늘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조선의 구리를 도적질하여 국고를 비우고 가짜 황금으로 백성과 왕실을 기만한 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죄를 낱낱이 밝히고 처단할 것이다. 사찰 마당으로 끌려 나온 최무강과 부패한 관리들 앞에 내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이 도착했다. 그것은 최무강이 구리를 황금으로 속일 때 썼던 바로 그 왕수가 가득 담긴 커다란 가마솥이었다. 최무강, 너는 구리를 황금이라 속여 세상을 가졌다고 믿었지? 이제 내 놈이 사랑에 맞지 않는 그 연금술의 가마 속으로 들어가 보거라. 나의 말에 최무강의 눈에 처음으로 죽음의 공포가 서렸다. 병조판서와 관리들은 서로를 탓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게 다 최무강 저놈이 시킨 일입니다. 아닙니다. 박풍훈 저놈이 먼저 제안한 겁니다. 한때 한양을 호령하던 거상과 정승들이 땅바닥에 머리를 박고 목숨을 구걸하는 꼴은 가히 가관이었다.
시청자들의 가슴속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가마손 옆에 서서 최무강이 훔쳐갔던 마지막 황금 조각을 그 불길 속에 던져 넣었다. 보아라. 너희가 쫓던 황금의 끝이 무엇인지. 화르륵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황금은 흔적도 없이 녹아내려 시커먼 연기가 되어 사라졌다. 탐욕으로 세운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장관이었다. 한양 저작거리에 방이 붙었다. 역적 최무강과 결탁했던 탐관오리들의 목이 성문 앞에 걸렸고 억울하게 유배를 떠났던 거상 박풍운의 무죄가 선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몰수당했던 내 상당과 저택, 그리고 산더미 같은 재화가 다시 내 손으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다시 나를 박행수라 부르며 머리를 조아렸고 문전성시를 이루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내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다. 화려한 비단옷을 다시 입었지만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탐욕에 눈이 멀었던 그 상인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상단의 집무실에 앉아 최무강이 남긴 괴짝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가짜 황금을 만들 때 썼던 썩은 구리 조각들이 가득했다. 이것이 내가 목숨을 걸고 쫓던 것인가?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그때 강 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는 유배지의 남루한 행색이 아닌 깔끔한 선비의 모습이었다. 박행수, 아니 이제 박대인이라 불러야겠군. 명예를 찾으니 기분이 어떤가? 나는 강 노인에게 장부를 내밀었다. 노인장, 나는 이 재물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이 재물은 백성들의 피와 땀, 그리고 나라의 근간인 구리를 훔쳐 만든 독입니다. 내가 이것을 다시 소유한다면 나는 제2의 최무강이 되는 것뿐입니다. 나는 그날로 결단을 내렸다. 되찾은 상단의 재산을 전부 털어 한양과 전국 팔도에 구율청을 세우기로 했다. 또한 최무강이 숨겨두었던 진짜 구리 덩어리들을 찾아내어 조정의 병기창으로 돌려보냈다. 임금님께서는 나의 공로를 치하하며 벼슬을 내리려 하셨으나 나는 정중히 거절했다. 소인은 그저 장사치일 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법을 이제야 배웠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 나의 이런 행보는 한양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탐욕의 상징이었던 박풍운이 성자로 변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진정한 복수의 완성이라는 것을. 최무강은 사람의 욕심을 이용해 파멸시켰지만 나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 그가 망가뜨린 세상을 고치려 했다. 어느 날 나는 강 노인과 함께 최무강이 처형당했던 그 사찰을 다시 찾았다. 그곳은 이제 불타 없어진 폐허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재더미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다가가 보니 그것은 최무강이 그토록 자랑하던 연금술의 결정체, 녹지 않은 아주 작은 금 알갱이 하나였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햇빛 아래 빛나는 그것은 분명 아름다웠다. 하지만 나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산 아래 깊은 계곡물 속으로 던져버렸다. 황금은 사람의 손에 있을 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빛날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법이지요. 나의 말에 강 노인이 빙그레 웃었다. 이제야 자네가 진짜 연금술사가 되었군. 구리를 금으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고난을 지혜로 만드는 법을 깨달았으니 말이야. 우리는 함께 산을 내려왔다. 저 멀리 한양 저작거리에서 활기차게 장사하는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이제 이름 없는 약초꾼으로 혹은 평범한 상인으로 살아가겠지만 내 가슴 속에는 그 어떤 황금보다 값진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영조 임금의 치세도 중반을 넘어섰네. 한양을 뒤흔들었던 가짜 황금 소동은
이제 노인들이 주막에서 안주거리로 삼는 오래된 야담이 되었지. 박풍운이라는 이름은 거상의 명부에서 사라졌으나 팔도 강산 곳곳에 세워진 구율청의 이름 속에는 여전히 그의 온기가 남아 있었네. 나는 이제 한적한 강가에 작은 초막을 짓고 사는 늙은 뱃사공이라네. 가끔 나를 알아본 옛 상단 식솔들이 찾아와 어찌 이리 사십니까? 라며 눈물을 짓기도 하지만 나는 그저 허허 웃으며 노를 저을 뿐이지. 내 손에 박힌 굳은 살은 비단을 만질 때보다 거칠지만 내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매끄럽다네. 강 노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나에게 건넸던 최무강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쪽지를 나는 아직도 간직하고 있네. 처형장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 최무강은 광기 어린 웃음을 거두고 이렇게 적었다더군. 구리를 금으로 만드는 술법은 존재한다. 다만 그것은 약물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가리는 욕심이라는 안개일 뿐이다. 안개가 걷히면 남는 것은 차가운 쇠붙이거늘 나는 왜 평생 안개 속에서만 살려 했을까? 희대의 사기꾼이었던 그조차 죽음 앞에서는 자신이 만든 환상의 허무함을 깨달았던 것이지. 그는 구리를 황금으로 팔아 세상을 얻으려 했으나 결국 제 목숨 하나 건지지 못했고 나는 재산을 버려 사람을 얻었으니 누가 더 남는 장사를 한 것이겠나? 요즘도 가끔 저작거리에 나가보면 제2의 최무강을 꿈꾸는 자들이 눈에 띄네. 이것만 사면 큰 돈을 번다. 이것은 하늘이 내린 기회다라며 감언이설을 내뱉는 자들 말이세. 그럴 때마다 나는 그들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네. 그 안에는 여전히 30년 전 최무강의 눈에서 보았던 그 시커먼 안개가 소용돌이치고 있더군. 여보게, 자네는 아직도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도둑질이나 사기라고 생각하나? 남을 속여 황금을 쥐는 것은 한순간이나 그 황금이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을 막는 일은 평생을 걸어도 어려운 법일세. 구리는 그저 구리일 뿐이고 금은 그저 금일 뿐이지.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괴물이 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네. 자, 이제 내 배가 강 저편으로 떠날 시간이 되었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자네의 마음속에는 어떤 빛깔의 보석이 남아있는가? 구리처럼 부식되어 썩어가는 욕심인가? 아니면 어떤 시련에도 변하지 않는 순금 같은 진심인가? 부디 자네만은 눈앞의 황금빛 안개에 속아 소중한 인생을 구덩이 속에 던져 넣지 말게나. 조선 제1의 사기꾼 최무강과 한때 천하를 가졌던 거상 박풍운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네. 탐욕에 눈먼 자들의 최후, 정말 통쾌하지 않습니까? 남을 속여본 돈은 결국 독이 되어 돌아오는 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속 시원한 사이다였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는 정의구현 야담을 만드는데 큰 에너지가 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